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서 재판장에서 작심발언을 한 이후에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자, 정치 보복이라면서 재판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중형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내일 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에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네, 일단 내일 전까지 선임계가 들어와야 돼요. 선임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변호인이 직접 출석해서 선임계를 제출을 하면 되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선임계 제출이 없을 거다. 지금 사임했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지 그러니까 않을까?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을 것이고, 네. 기존에 있던 변호사들이 사임계 냈던 것을 처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내일 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냐는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국선 변호사를 그러면은 선정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재판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으니까 특별한 반응은 아마 안 보일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일은 사실 그걸로 절차가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변호인이 없으니까. 예. 국선 변호사는 본인이 오케이를 해야지 해주는 거예요? 국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이런 필요적 변론 사건에서는 당연히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주었을 때 피고인이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 해달라, 이렇게는 못하는 거거든요. 예. 국가에서 지작을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한 명당, 피고인 한 명당 변호사 한 명을 이제 선임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만 페이지를 어떻게 한 명이 10만 페이지 더하기 재판 기록이 또 추가로 돼 있을 테니까 아마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선 전담 변호사라고 해서 그 한 합의부 혹은 한 판사님 밑에 변호사들이 몇 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미 다른 사건들을 많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만 몰두할 수 있는 변호사님이 필요한데, 그 국선 전담 변호사님들 보고 기존에 있던 사건을 다 없애고 여기에만 몰두하라라고 해서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국선 전담 변호사 아니면서도 국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사선으로 자기 사건을 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역시 자기 사건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 선정 과정도 많이 힘들 것이고, 두 번째는 변호인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기록을 복사해서 또 봐야 되는데, 기록 복사할 시간과 여유가 사실 없고. 변호사시니까 10만 페이지의 사건 기록을 검토한다는 거,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저희가 사실 기본적으로 한 이 정도 되는 기록을 보기도 해요. 이거 2배 되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근데 너무 힘들죠, 사실은. 왜냐면 꼼꼼히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10만 페이지라고 하면 이게 보통 해봤자 몇백 페이지, 500페이지 정도 될 텐데, 10만 쪽이라고 하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몇십 배니까요. 예, 그걸 어떻게 혼자 다 보겠습니까? 게다가 중요한 건 변호인이 힘들 때 피고인이 이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중형 선고 받겠다라는 지금 취지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을 안 할 거라고요. 아마 거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가 어떻게 혼자 알아서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변호인 조력도 제대로 못 받았다,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효과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재판은 일종의 좀 거부 의사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지금 새로운 국면이 등장하고 있는 게,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면서 국제사회에 문제를 호소할 예정이다. 오히려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뒤에서 이제 다른 방향에서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좀 호소하겠다라는 또 CNN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노회찬 의원이 8일 날 아마 보고한 내용도 있었듯이 황제 그런 황제 수용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그 1인당 그 피고인이 차지하는 면적이라고 하는 게요, 한 평이 안 돼요. 0.7평 정도가 돼요. 근데 그거는 100% 수용 인원, 그러니까 정원에 맞게끔 했을 때 얘기고, 지금 현재는 120% 수용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명당 0.5평 정도를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하는 공간은 3평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다른 수용자들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엄청나게 넓은 방을 혼자 쓰고 있는 셈이 되는 거고, 바닥에 접이식 매트리스까지 갖다 주었고, 또 CCTV도 방에 없어요. 원래 수감자들은 CCTV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무슨 일 하는지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다는 것 때문에 예우를 해서 방도 넓게 주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봐주고 특히 예. 혼거 수용하지 않고 혼자 쓰도록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힘들다 내지는 뭐 인권이 침해됐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나라에 수감되는 수많은 피고인들 전부 다 인권이 엄청나게 침해된 셈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의도는 어쨌든 뭐라고 보세요, 이건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치적 희생양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이제 인권사회나 국제사회에 호소해서 나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 핍박을 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게다가 지금 예. 그 조원진 그 대한애국당 의원이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음에 11월 달인가 아마 그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그 앞에 가서 뭔가 좀 확실한 거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되게 많으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국제적으로도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구치소 측도 그렇고 뭐 법무부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어떤 뭐 재판에 앞으로 영향을 준다고 이런 건 뭐 미비하다 볼 수 있겠죠. 뭐 예, 크게. 그거 자체가 뭐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 나온 행동까지로 봐서는 법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불리한 수이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인에게 유리한 수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렇군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 있는 핵심 피고인들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좀 옥중 메시지도 내놓고 있어요. 지금 예. 그동안 계속해서 침묵을 일관하고 있다가 요즘 점점 목소리를 내고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에 대한 것은 좀 재판 법적 투쟁은 좀 뒤로 하고 오히려 이게 정치적 투쟁으로 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하기에 처음에는 법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더니 오히려 그때 정치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요즘에는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은 그 본인이 무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무죄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처리를 했었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고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치적인 해결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결론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번에 그 유죄 판결 받은 것이 사실은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분수령은 이제 이번에 영장이 추가 발부된 거. 이제 예. 이 두 가지를 아마 고려해봤을 때는 지금부터 정치적인 투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조윤선 전 장관도 석 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일단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건 위법이라고 특검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막 계속 항소심이 이어진다면은 뭐 2심에서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무죄를 받았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난번에 그 신동철 전 비서관 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메모를 발견해냈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은 김기춘, 조윤선, 정관주, 뭐 김소영, 문체부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그 조직도 같은 것들이 지금 한번 나온 게 있었었고요. 그리고 박준우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업무 인수인계에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얘기를 했더니 뭐 조윤선 장관이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뿐만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조윤선 전 장관이 지금 현재 이런 그런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어버이연합, 그러니까 정경련을 통해서 어버이연합을 지원하도록 했다던가 고엽제 단체들에게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때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라고 지시를 한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블랙리스트를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재판부의 판단이 그런 걸 몰라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무죄를 냈다는 건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난번에 생각하세요?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부분은 지난 재판 그 1심 선고할 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블랙리스트였고. 새로 나온 건 또 신동철 그 주거지 압수해서 나온 메모도 새로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기존하고 부분 다른 때문에. 새로운 예. 증거들이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이죠. 네, 알겠습니다. 특검은 이렇게 블랙리스트 무죄에 대해서 유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항소심에 힘을 쏟을 것 같고 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위증죄가 지금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죄다라는 걸 좀 입증하는 데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할 것이라 보십니까? 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죄 나왔지만 위증 혐의 관련해서 유죄해서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방송이 되는 동안에 나온 것들이 이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항소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까라고 하는 의심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위증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항소 기각이 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는 아마 조금 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좀 있는 다음에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서 백남기 농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망 사건 관련 얘기인데요. 백남기 농민이 숨지고 나서 이제 그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 11개월 만에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검찰이 백 씨의 사망 원인은 이제 경찰의 어떤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라고 확인을 했고 관련 경찰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고발장이 접수된 때로부터 680일 만에 결과가 나온 건데 이렇게 늦게 나온 것도 사실은 조금 검찰이 눈치를 봤다라고 하는 이게 늦게 나올 만한 사연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부분이어서 좀 씁쓸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현재 그 시위나 집회와 관련해서 불상사가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소가 된다거나 경찰 간부가 기소된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근데 이번이 아마 최초인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가지고 그 살수차라고 하죠. 네. 그 살수차의 수압을 조절하는 그런 장치가 고장이 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그 함부로 이제 물대포를 쏴서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이제 그래서 과실치사 혐의로 지금 4명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그 강신명 총장 그러니까 그렇죠. 경찰청장에 대해서 불기소 혐의가 그러니까 불기소가 떨어졌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이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이 처분에 대해서는 좀 정당하다라고 보십니까? 유족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신명 청장은 불구속 기소가 아니고 그냥 불기소. 그러니까 불기소 혐의가 처분했죠. 없다. 예. 그게 이제 진선미 의원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당시에 모니터링을 본청에서 계속해서 강 청장이 하고 있었다. 서울청장이 혼자 그렇게 나서서 하겠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일단 그 검찰 입장에서는 강 청장이 실질적으로 뭐 지시를 했다라거나 이거를 용인했다라거나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혐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아마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아마 무혐의가 어렵다.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조영남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만 조영남 씨가 1심 선고를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림 대작과 관련해서 사기 혐의인 건데 조금 잠시 뒤에 선고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앞서 열린 그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일단 조영남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고를 좀 예상해 보자면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사실은 이제 액수가 크지는 않아요. 그 사기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기소가 된 셈인데 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피해 액수가 변제가 되고 나면 사실은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예 유죄냐 무죄냐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어서 지금 그 속초지청장이 얘기하는 것에 의하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같은 그림을 30장을 그려달라고 한 것이 과연 창작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디테일한 것만 부탁을 한 것이고 미술계 관행으로서 한 것이고 나는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제공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이 작품을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제가 보기엔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몰라요. 미술계 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들, 특히 조영남 씨의 그림을 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지금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국내에서도 좀 선례가 없지 않나요?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미술계 관행이 조수한테 모든 걸 다 시키고 그냥 그 유명한 화가는 이름만 얻는 것이다. 아니다. 이 논란이 사실은 상당히 있었었죠. 그러니까 조수를 쓰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조수가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일부적인 부분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도 조영남 씨에게 굉장히 좀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술계에서도 두 가지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수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것이 그 본래의 화가나 혹은 작가를 뛰어넘는 정도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술계 입장의 주류를 이루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또 뭐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른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약간 그 그림을 그리는 거냐 설치 미술을 하는 거냐 이런 그 분야별로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이 직접 한 건지 아닌 건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 그렇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회화 같은 단순 회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작가가 그대로 했을 그랬을 거라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제 조각품이라든가 미술 음. 설치 미술 같은 거 할 때는 아이디어 제공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그렇죠.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어떻게 느꼈느냐, 구매자가 어떤 식으로 잘못 알고 있었느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